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오그라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 국토인식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쪽을 펴놓고 빈칸도 채우고 필기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전통적 국토관의 변화입니다. 국토관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자신이 사는 곳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토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요. 먼저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전통적 국토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은 풍수지리 사상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산줄기의 흐름, 산의 모양, 바람과 물의 흐름 등으로 좋은 터를 찾는 사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 죽어서 묻히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단순한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에 와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손에 꼽았던 입지 중에 배산임수는 오늘날에도 주거지로 선호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산임수 취락은 마을 뒤로는 산이 자리하고 배산,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임수 곳입니다. 보다 정확히 배산임수를 표현하자면 마을 뒤로 산을 끼고 자리한 남향의 마을입니다. 앞엔 당연히 하천이 흘러야겠죠? 이런 곳에 마을이 자리 잡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와 추위가 몰아칩니다. 이때 마을 뒤로 산이 있으면 이 차가운 바람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더 따뜻할 것입니다. 둘째, 남향으로 마을이 자리 잡으면 일사량이 풍부합니다. 풍부한 일사량은 난방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하천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의 범람과 관련된 내용은 지형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에서 다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관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다소 추상적이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고지도는 보다 명확합니다. 저는 지도를 공부할 때 지도를 읽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지도는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지도를 읽어보면 그 속에 담긴 국토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고지도를 호넬강리 역대 국대지도, 천화도, 대동여지도, 지구전후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도는 더 유심히 공부해야겠죠? 호넬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지도를 왜 좋아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호넬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 국가주도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중국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화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화 사상을 간단히 설명하면 세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실제 크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래에 있는 커다란 섬은 일본이고요. 중국 왼쪽 귀퉁이에는 인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왼쪽에는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가 그려지던 시기에는 아직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당시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인식했던 세계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조선에서 어떻게 그려냈던 것일까요?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 중국은 이슬람 세계와 교류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에 대한 지리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을 통해서 아프리카, 유럽 등의 지리 정보를 입수해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일본 등의 지리 정보와 조합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일강리 역대국도라는 세계 지도를 그려낸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 지도에 담긴 지명들을 오늘날 지명과 비교해 보면 그려진 위치가 생각보다 꽤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는 천하도입니다. 천하도는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했습니다. 천하도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와 지도와 비슷하게 중국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여전히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도에는 천원지방의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형태로 각지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자, 지도 바깥의 형태는 둥근 원 모양이죠. 이 원은 지구의 둥그런 형태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죠? 우리 조상들은 지구가 구체인 것까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단지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지도의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둥그런 하늘 아래 육지들은 네모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원지방의 세계관입니다. 천하도에는 도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적혀있는 지명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 지명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여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도교에 등장하는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하는 지역과 상상 속의 지역이 혼재하는 천하도는 보이는 것처럼요,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의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하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대동여 지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도이죠. 여러분들, 김정호가 전국 8도를 두 발로 걸어다니며 답사를 해서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가 당대의 지도 제작 결과물과 그리고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종호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지도 제작자들의 노력이 바로 대동여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해 둡시다. 대동여 지도를 실제로 보면 큰 크기에 먼저 놀랍니다. 수원의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 실제 크기의 대동여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조그마한 교과서에서만 보던 지도를 실제로 보았더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대동여 지도는 세로로 약 7m, 가로로 약 4m의 거대한 지도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대동여 지도는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이 생명인 지도를 손으로 베껴 그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로서의 가치가 점차 떨어졌겠죠? 목판본으로 제작된 대동여 지도는 상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도 휴대와 열람이 불편하다면 잘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분첩, 절첩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분은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우리 국토를 일정 크기로 나눴습니다. 절은 마디라는 의미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일정 크기로 나눈 지도를 마디를 따라 접을 수 있게 해서 휴대와 열람의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법례에 해당하는 지도표를 사용해 좁은 지면에 방대한 정보를 표현했습니다. 봉수, 읍지 등 반복되면서 중요한 지리 정보들을 기호를 활용해 지도에 표시하면서 지면도 아끼고 지도를 읽는 사람도 쉽고 편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물처럼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이 국토관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산들이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전국 곳곳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 들어보았나요? 이러한 생각이 대동여 지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도에 따라 굵기나 형태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하천의 표현인데요. 오늘날 우리 물자 운송은 자동차를 활용한 육상 운송이 대부분이지만 대동여 지도가 그려지던 시기까지만 해도 무겁고 부피가 큰 물자는 배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파악하는 것이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서 항해가 가능한 하천은 선 2개의 쌍선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은 선 하나 단선으로 그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하천과 혼동되지 않게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도로는 읍치와 읍치를 연결하는 직선을 찾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에는 십리마다 눈금 형태의 방점을 찍어 지역 간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동여 지도를 봅시다. 이제 이 지도가 결코 작은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전에 유행하던 시 한 소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이해가 된다. 대동여지도 너가 그렇다. 고지도 마지막 지구전우도입니다. 지구전우도는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가 제작하고 김종호가 판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목판본 지도였다는 거 기억나죠? 지구전우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똑같은 세계지도였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다른 점이죠. 이를 통해 지구전우도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전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선, 위선을 사용한 과학적 지도입니다. 다음으로 고문원에 나타난 국토관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원에 나타난 국토관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문헌과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조선 초기,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는 새로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보 수집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문원은 주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이 백과사전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고문원은 개인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학의 영향을 받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루루거든요. 자꾸 옆에서 알짱거리네요. 저리 가, 알겠지? 이거 예쁘다.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고문원인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종 13년에 삼철사 김유립 등이 들어와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저는 역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사료 읽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앞서 설명했듯이 조선 전기의 고문원은 국가 주도로 통치에 필요한 내용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자, 백과사전이라는 표현,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고문원은 탱리지입니다. 탱리지는 3인총론, 8도총론, 법고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8도총론과 법고총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탱리지를 지은 이중환은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이중환은 전국 팔도를 떠돌며 앞으로 살아갈 곳을 어디가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팔도 총론에는 이 전국 팔도를 떠돌며 여러 사람을 만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이중환이 기록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고 총론에는 몰락한 양반 이중환이 생각하기에 살기에 적합한 가거지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가거지의 조건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있습니다. 지리는 앞서 공부했던 풍수지리입니다. 생리는 경제적 조건입니다. 인심은 이웃의 인심, 그리고 당쟁인데요. 여기서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이중환의 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수는 경치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 근대 이후의 국토관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짧게 끝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일제강점기에는 왜곡된 국토관을 강요받았습니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침략받을 운명이라는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조선 사람들이 가져야
일본 침략이 정당화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많은 갯벌이 있는데요. 이 갯벌은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런 갯벌을 일본은 쓸모없는 땅이라 여기며 한반도 자연을 폄하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형상을 나약한 토끼 형상이라고 강조하며 나약한 땅에서 자라난 나약한 국민이라고 연결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 국토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국토는 개발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간척사업, 댐 건설, 고속국도 건설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해 국토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불균형과 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생태지향적 국토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의 국토관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또는 하천과 갯벌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생태지향적 국토를 위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첫 번째 시간 수업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고퀄리티의 강의로 돌아올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지리정보와 지역조사입니다. 여러분, 클래스룸 과제 제출이 여러분 출석과 연결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과제 꼭 제출해 주세요.